정신분석이 무엇인가를 아주 굉장히 프로이디안 쪽에서 보는 입문서예요. 정통 프로이디안 쪽에서 클래시컬한 티어리, 그리고 어쩌면 정신분석을 자연과학으로 내추럴 사이언스하고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싶어 했던 프로이드의 노력을 잘 이해하도록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찰스 프레나라는 분은 이고 사이클라지스 중에 이론가 중에 최고의 이론가예요. 지금 그래서 정신분석을 공부한 사람, 특히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 중에 찰스 프레나를 모른다면 그건 공부를 안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고 사이클라지스트의 가장 유명한 논객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아주 독특한 게 프로이드를 가장 클리어하게 이해한 분이에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론, 초기 이론, 중기 이론, 말기 이론을 계속 점검하면서 그 이후에 프로이드의 이론의 변천사와 함께 그 뒤에 프로이드 클래시컬한 티어리들이 발전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이고 사이클라지가 발전해오는 과정, 이걸 면밀하게 계속 검토하면서 이분은 굉장히 미국적인 사람이에요. 프랙티컬한 분이. 그러니까 프래그마티즘이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전통적인 이런 토양에서 정신분석을 아주 비판적으로 크리티컬하게 이해하신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 프로이드를 정확하게 펀더멘탈한 부분에서 이해하는데 이분의 저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프로이드를 공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초기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초기 이론에 매료돼요. 아주 정치한 이론들을 발달시키는데 중기에 가면은 또 중기 나름대로 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이게 이제 정말 정신분석이다 이렇게 느끼는데 후기에 가면 초기 중기하고 또 다른 얘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프로이드 선생님은 굉장히 퍼스웨이시브한 분이에요. 굉장히 논리 정연하고 엄청난 사고뿐만이 아니라 임상을 통해서 자기의 클리니컬한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본인이 세운 이론을 계속해서 크리티컬하게 검토해 나왔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본인이 정신분석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비판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연스럽게 자기를 비판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종교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분이 뭐예요? 교주잖아. 그러니까 그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감히 뭐 어떻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본인이 자기 이론을 세웠지만 끊임없이 임상을 하면서 자기 이론 중에 취약한 부분을 발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미성숙한 사람은 어때요? 내가 한번 얘기했으면 그것이다 하고 그것이라면 내가 이미 썼다 그러면 더 이상 시비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자기의 이론들을 계속해서 크리티컬하게 비판적으로 보면서 주기적이라기보다는 거의 매번 다음 아티클을 쓸 때마다 그 이전의 아티클을 변화시킨다는 부분이 이런 입장을 취하니까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나는 이제 프로이드를 알게 됐어. 나는 이제 웬만큼 정신분석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저수를 읽어 나가다 보면 이게 뭐야? 전번에 얘기하던 거하고 다르잖아.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를 저희 ICC에서 우리가 몇 학기 3학기를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것만 리딩 프로이드를 가지고 3학기를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많은 것들을 우리 서로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개략적인 것만 읽더라도 3학기를 공부를 하는 것도 개략적인 것밖에 우리가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글 하나하나를 읽는 것이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니까 어떤 정신분석가도 프로이드를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해서 했다고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구약을 통틀어 다 이해한 사람이 우리 종교를 얘기할 수 있는
하고 신약 조금 읽은 사람, 구약 조금 읽은 사람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을 읽은 사람 그 부분이 전체라고 이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완숙한 사람들은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많이 아는 사람은 점점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많다 하는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태도도 우리가 프로이드를 공부한다고 나도 프로이드를 그래도 몇 년 했어 하는 자만감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어느 한 사람의 생각의 흐름들을 이해한다는 건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분 스스로도 자기의 생각이 이게 어디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사고의 흐름 자체도 무의식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의식적으로 변화를 한 부분도 있지만 무의식의 영향하에서 자기도 모르게 변모해오는 부분도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이 교차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소설을 쓴다. 아니면 연속곡 작가 요즘 이분들이 글을 쓰는 것이 그분들이 의식해서 쓴 거냐, 의식 속에 있는 거냐, 아니면 무의식의 영향을 받은 것이냐. 의식적인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우연일 수 없다는 그런 무의식의 영향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 무의식이라는 것은 의식으로 잡히지 않는 걸 무의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본인도 속는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우리가 왜 제가 정신분석가 개론을 굉장히 중요시 하냐면 정신분석가 개론을 바로 배우지 않으면 정신분석 책을 아무리 읽어도 헛거예요. 그 치료자로서의 여러 가지 기능을 아무리 습득을 해도 그것이 다 모래 위에 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배워야 되나요? 개론을. 오늘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근데 원래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구약개론, 신약개론 배우거든요. 근데 개론은 아무나 못 가르쳐요. 못 가르치죠. 그것은 정말 전체를 정교수, 그러니까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들이 개론서를 이렇게 해서 쭉 훑어주는 거기 때문에 한쪽만 보는 게 아니고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론을 배우면 사실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 개론을 교과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면 못 쓰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조심서 개론을 배워본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겠죠. 네. 뭐 대상관계, 자기심리학, 그렇죠. 요거 이렇게는 배웠었는데 그렇게 이미 지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집을 지었던 얘기예요. 근데 실상 이렇게 저는 이제 초보자니까 사실 이게 되게 제가 들어야 할 과목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었고 다른 분들은 사실 다른 데서 정신분석학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다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론을 배우는 아니 개론을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이제 약간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게 있으신 거라는 거죠. 뭐 제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 프로이드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만나는 찰스 브레너가 생각하는 것 이런 선각자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정신분석을 이해할 것인가 하는 도전들이죠. 그래서 어떤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많은 테라피스트들이 우리가 공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엠퍼티라는. 그래서 우리가 공감적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준다 하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공감인가 하는 것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람을 이해하는 게 공감인가요? 저 사람이 느낄 거라고 하는 것을 이상적으로는 인지적인 것과 이렇게 감성적인 두 가지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 그걸 공감이라고. 근데 내가 만나는 그 대상에 정서적이거나 지적인 것을 내가 이해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계속 자기 얘기를 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계속 하는 사람을 어떻게 공감할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랑받은 적이 없다고 우기는 사람을 만나서 2년, 3년 계속 그 얘기를 듣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공감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고 자기는 사기꾼 아닌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분을 어떻게 공감해 줄 거예요?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을 만나본 경험이 없으신가 보군요. 정도.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테크닉으로서는 알아요. 아, 저 믿을 만한 사람을 접한 적이 없으시군요라고 우리가 이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실제 내 마음에 공감이 되나요? 잘 안 되죠. 맞아. 잘안 돼. 안 되죠. 어떤 정서가 올까요? 우리 역전이로는 뭐 그 사람이 늘상 만났던 늘상 경험했던 그 대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냥 계속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서들도 많이 올라오겠네요. 그래 지겹잖아요. 아, 저 인간 정말 보고 싶지 않잖아. 내가 어쩌다가 당신을 도와준다고 시작했으니까 망정이 그냥 안 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 마음속을 우리가 느끼는데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이 대상을 어떻게 우리가 공감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사이코 테라피 쪽에서 인지적인 접근이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공감이라는 말을 그리고 내담자 중심의 상담 칼 라저스 얘기도 하고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공감이라고 할 코운 얘기도 공감이고 다 공감인데 무엇이 공감이냐. 정말 여러분들이 공감해낼 수 있는 어려운 환자들을 만났어. 건강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공감해준다고 하는 어떤 말이나 태도가 그 사람이 들을 때 공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건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좀 굉장히 그렇죠. 조심스러운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사기꾼으로 느끼나요? 안 느끼나요? 느끼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하는,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말 안 하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죠. 나는 한 번도 사랑받은 적이 없다고 계속 우기는 사람은 이 사람은 확실하게 그렇게 믿고 있죠. 근데 우리가 느끼기는 뭐예요? 얘가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설마 그렇겠어?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이제 정신분석을 공부해서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은 거짓말한다고 그러죠. You are liar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하는 사람 공감할 거예요? 자기한테는 정말 자기를 힘들게 했던 대상도 있지만 들어보니까 괜찮은 식구도 많이 있었고 선생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다 엉터리라고 계속 자기는 버림받았다고 우길 때 내 느낌은 이 사람의 공감을 해줄 수 있느냐가 어려워요. 공감하는 방법이 뭐냐 이때 여기에서 바로 정신분석적인 어프로치가 없이는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하지 않고는 공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심리 치료라고 하는 것이 이 무의식의 세계 사이코 다이내믹스 심리 역동적인 언더스탠딩이 없이는 사실은 공감한다고 하는 게 입으로만 하는 얘기잖아. 거기에는 그분들의 어떤 빌리프 시스템 속에 세상은 다 사기꾼 투성이고 자기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서 항상 버림받았고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는 이런 믿음 시스템이 빌리프 시스템이 있다.
이 빌리프 시스템 속에서 이분은 철저하게 어려운 정서를 평생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냐. 여기는 어떤 이게 방어 시스템이다. 디펜스 메커니즘. 무의식적인 것들이죠. 무의식적인 빌리프 시스템 속에서 이 사람은 세상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쩌면 이분은 예를 들어서 자기 어렸을 때 자기를 가장 보호해줄 대상은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학대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분은 세상을 믿어서는 안 되잖아. 자기가 가장 믿는 대상에서 자기가 학대받았다. 그 학대가 계속 자기 삶의 어린 시절에 자기가 사랑받은 적이 없다고 느낄 만큼 심한 학대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분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어때요? 자기 부모님을 믿어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세상 사람은 다 믿을 수 없어요가 이 속에 있죠. 만약에 믿었다가는 큰 변을 당한다는 경험이. 믿고 사랑해달라고 다가갔다가는 항상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고 한다면 이분 계속해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체험했던 과거들이 하나의 이 사람의 믿음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어떤 면에서는 갈등 구조가 숨어 있는 거죠. 사랑을 받고 싶지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또 갈등이죠. 그래서 이분에게는 어떤 면에서 자기도 모르지만 자기를 사랑해주는 대상이 있어도 사랑을 있는 그대로 가져갈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과거에 전이정서가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대상이 나타나도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할 만한 대상이라고 하지만 과거의 경험이 전이 속에 대상에게 덮어 씌워지게 되니까 과거에 자기를 학대했던 대상에 가졌던 정서가 이분에게 옮아가기 때문에 이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분은 위험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분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어려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이분의 의식 속에서 어때요? 저 사람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의식은. 근데 왜 의식 속에서 그렇게 될 것이냐? 무의식적인 것 속에 자기가 사랑받고자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떠면 이런 용어 프로이드 식으로 얘기하면 섹슈얼 인스팅트나 공격적인 인스팅트가 생겼을 때, 그때 처참하게 자기가 어떤 사랑을 잃어버렸거나 대상을 잃어버렸거나 거세당했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처벌받았거나 한 체험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누군가 그럴듯한 대상, 사랑할 만한 대상, 자기 부모하고 비슷한 대상을 만나면 우선 사랑의 정서가 오는 게 아니라 과거에 경험했던 이 두려움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죠.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이게 디펜시브한 거기에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괜히 사랑받겠다고 가까이 갔다가 너무 가까워지면 반드시 버림받는 학대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딜레마가 이 속에 숨겨져 있죠. 사랑받고 싶은 욕구. 어쩌면 난 프로이드의 그런 용어를 좋아하지 않지만 섹슈얼 인스팅트다. 섹슈얼 인스팅트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멀리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멀어져야 되는. 그래서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분의
이분은 실제적으로 상대방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요. 자기는 사랑이 필요 없다고 우기는 사람이죠. 자기는 아무 사랑도 필요 없는 거, 나는 나 혼자 살 거라고 우기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은 뭐예요? unconscious한 desire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있는 거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갈등 구조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겉으로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사람들과 멀어지는 관계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임상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친절하게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멀어지냐? 경우에 따라서는. 나를 어떻게 하려고? 이 선생님이 나를 지금 뭐 친절한 척 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또 나를 힘들게 할지, 나를 잘 구슬려 가지고 우리 부모가 나한테 힘들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그걸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또 갖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지금 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하나의 방어작용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죠. 나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것은 사실은 사랑을 얻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공감하는 것은 나를 거부하는 몸짓 속에 숨겨져 있는 사랑에 대한 이 사람의 간절한 소망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해야만 이 사람을 공감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나를 이렇게 밀어내고 있을까? 저 사람은 나한테 그래서 의지할 만한 대상, 사랑을 얻고 줄 수 있는 대상이 나밖에 지금은 없는데 왜 이 사람은 나를 거부할 것인가를 내가 정말 공감하려면 이 무의식적인 사이코 다이내믹스를 이해해야만 공감이 가능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 역동을 이해하지 않고 사람을 이해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거죽으로 이해하는 것이 실제 이분을 이해한 게 아니지 않는. 그래서 공감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너무 남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료자들이 사이코 다이내믹스, 사이코 애널리티컬이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 첫 번째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해요.